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올해 특활비 예산은 1,480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활비가 215억 원이 이릅니다. 작년에도 특활비 1,814억 중 247억 원이 기무사에 배정됐는데요. 최근 80억 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보다 3배 이상이 많은 수준입니다. 물론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 알 턱이 없는 깜깜이 예산이고요. 문 대통령은 오늘 인도에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것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기무사의 업무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비밀스러운 업무에 이 많은 특활비를 비밀스럽게 썼는지 꼭 알고 싶네요. 2018년 7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가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고혈압 약을 드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몇십 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에 계시고요. 고혈압 약은 매일 먹는 약이고요. 또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하는 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고혈압 약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뉴스만 듣고도 엄청 놀라셨을 겁니다.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는 들어봤는데 예.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식품 영양을 전공하시고 또 영양사 자격증도 있으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진짜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시네요. 예, 몇 명 안 됩니다. 네. 아프지 말자고 먹는 약인데 이렇게 약이 몸에 안 좋다는 뉴스를 들으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과장이 됐건 아니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시니까 그동안 이런 류의 사건들이 좀 우리가 알만한 사건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일단 식품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의약품은 사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네. 아마 가장 최근에 우리 대학병원에서 그 오염된 의약품으로 인해서 신생아들이 4명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쨌든 의약품이 오염돼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은 간질 환자에게 사용되는 라모트리진이라는 약품도 부작용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사망까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먼저 이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됐던 문제가 됐던 그 고혈압 약이 들어있다는 발사르탄이요? 이게 뭡니까? 발사르탄 자체는 그 혈관 수축을 억제해주는 물질로서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왔고요.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 발사르탄이라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이 발사르탄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문제가 된 그 NDMA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문제가 됐던 거지 발사르탄 자체는 이 고혈압 치료제 자체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예. NDMA요? 예. 이게 지금 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라는 물질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 물질은 우리 WHO 그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EA군, 그러니까 발암을 일으키는 그 추정이 가능한 물질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약품에는 당연히 포함돼서는 안 되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전부 다 판매 중지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라는 물질이 포함된 뭔가 식품이나 약품을 계속 먹으면 어느 정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일단 그
EA군으로 지금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EA군이라는 자체가 그 동물 실험 결과는 있는데 인체 실험에 대한 명확한 그 결과가 없는 네.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람이 어느 정도 먹어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동물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그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규정이 돼 있고요. 네. 인체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장기 복용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간이나 또는 위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네.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섭취해서는 안 되는 물질인 건 맞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발사르탄은 고혈압이나 심부전증에 그동안 많이 사용됐고 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중국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 가운데 발암 물질인 니트로소디메탈아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문제가 된 거고 이 메탈아민, 어렵네요. 네. 이거는 이제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한 EA군에 속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일단 뭐 우리가 이 화학약품이라는 게 말 그대로 화학 물질들을 반응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이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에서 만든 그 제조 방법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도 이 중국 회사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 화학약품,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제 이런 물질이 생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중국 공장에서 또 만든 게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이 중국의 절강성이라는 회사에 있는 그 쯔지양 그 화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원료 의약품 중에서 또 일부가 네. 이런 그 발암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생산 과정을 바꾼 이유가 뭐 언론 보도에 나왔나요? 생산 과정을 바꾼 이유는 지금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뭐 본인들이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랬겠죠. 아니면 그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바꿨던 것으로 뭐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이 식약처에서 중국산 발사르탄 사용 가능성이 있는 82개사 219개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와 제조 중지를 결정했는데요. 대표적인 제품 몇 개만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워낙 많아서 그러게요. 저도 그리고 리스트를 사실은 봤는데요. 많더라고요. 그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제품 이름을 저희가 설명을 해도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먹는 약을 확인해 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먹는 약을 사실은 그 알을 봐도 알 수도 없고요. 결국은 구매한 병원. 약국이나 처방을 받은 병원에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특정 제약사 이름이나 맞습니다. 약 이름을 얘기를 해도 네. 소비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 발표한 그 자료가 네. 국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가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몇 번을 재촉을 해서 병원에 확인을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본인이 처방받은 병원이나 구매한 약국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의를 했어요. 예. 근데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거로 따르면 구매한 약국에 가서 바로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은 원료가 포함된 약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교환이요.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예. 환불은 또 안 된다고 하대요. 환불이 안 되는 이유는 네. 우리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약을 복용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불을 하고 나서 다른 약을 바로 처방받지 못하면 오히려 그 약을 매일 복용하지 못하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식약처나 보건복지부에서 그 교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약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매일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환은 1회밖에 안 된대요. 일단은 이 문제가 발생한 약이 굉장히 그 다양한 대체제들이 있습니다. 발사르탄도 네네. 고혈압 약 중에서 한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약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굳이 병원에 가면 이제 이런 비슷한 류의 약을 처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계속해서 교환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약국이나 병원에 가셔서 환불은 안 되고요. 교환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대체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추천하는 다른 약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려서 지금 시중에는 이 약이 판매 유통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일단은 뭐 그 약국이나 병원에서 그런 처방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의약품의 특성상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구매할 수 없고요. 반드시 지정된 약국이나 병원에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판매 중지 조치로 인해서 식품과 달리 엄격하게 그 관리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거를 이번 뉴스를 접하면서 느낀 게요. 예전에는 뭐 이런 약 관련 뉴스가 있으면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저도 인터넷에서 뭐 외국에서 나오는 영양제 같은 거 구입해서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참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뭐 약이나 영양제들이 들어올 때 어떤 절차들을 거칩니까? 일단 약이든 영양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는데요. 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들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네. 정밀 검사를 거쳐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또 아무런 독성이나 그런 위해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야지만 정식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문제처럼 기존에 계속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수입돼 오다가 그 제조사에서 제조 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특정 기간만 문제가 된 원료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과거서부터 수년간 수십 년간 이런 제품이 수입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가 흔치 않고 예. 또 공장에서 뭐 통보를 하고 제조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사실 중국산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이렇게 제기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의약품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더 그 수입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검사를 좀 더 까다롭게 엄격하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단가 문제 때문에 수입을 금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수입을 하되 그 평소에 항목이나 또는 그 검사 주기를 더 단축을 하거나 네. 또는 검사 항목을 더 여러 가지로 늘리는 방법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부가 좀 철저하게 예. 중국산만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기를 좀 줄이든가 뭔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그 무역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어떤 검사를 또 강화하거나 하면은 WTO에 제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산 그 방사능 물질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 WTO에 제소했다 우리가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처럼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적당하게 좀 피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예 드러내놓고서 중국산이니까 관리 감독을 더 엄격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국내 수입사나 네. 또는 국내 의약품 제조사, 판매사들을 더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나 판매사들이 부지런히 점검하고 부지런히 좀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뭐 행정처분 등의 제재 처분을 가하면 네. 결국은 영업자 스스로 본인들이 구매하는 원료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책임을 느껴야죠. 정말 아픈 분들이 이 약을 믿고 복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다른 걸 떠나서라도 책임을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고요. 3359님께서 그동안 이 문제가 됐던 혈압약 많이 복용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그 EA군 자체가 그 우리가 사실은 흔히 먹고 있는 햄이나 소세지 같은 아질산염 그 식품 첨가물로도 이미 인정을 받은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다량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바로 독성이 나오거나 부작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네. 다만 어쨌든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관리 하에서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을 해오셨다고는 하지만 요번에 문제가 된 그 의약품이 뭐 과거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수년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네네. 수입된 것은 아니고 가장 최근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약이 제조 과정이 좀 바뀐 그 시점이 명확하진 않지만 2015년 정도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게 이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다행히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그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복용은 중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게 이 한국이 아니라 유럽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면 몰랐으면 우리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되는 성분이 든 고혈압약 복용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안타깝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럽에서 먼저 발견하게 됐나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건데 그 중국의 제조사에서 유럽에 있는 그 의약품 감독청에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했다고 중국에서요? 들었습니다. 예,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아마도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그 관리 감독 그 절차는 이런 원료 의약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 사전적으로 고지하는 뭐 이런 그 제도가 있다거나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는 일단은 물론 우리도 자발적인 회수 조치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중국 회사의 경우에 네. 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그 등록을 한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식약처에다가 바로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할 의무는 없을 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원료 의약품이 다량으로 수입될 경우에는 사실은 식품의 경우에는 해외 실사를 직접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가서 그 나라의 공장을 직접 이렇게 실사를 하고 수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의약품의 경우에 다량 수입되는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식약처 직원들이 직접 가서 좀 검토하는 그런 네. 좀 제도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 식약처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예.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다 실사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를 다닐 수는 없지만 네. 주요 그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리고 미리 허가를 받으면 뭐 수입 통관을 좀 용이하게 빠르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은 네. 오히려 수출하는 입장에서도 우리도 빨리 그 식약처 한국의 식약처로부터 이런 그 등록을 받아서 네. 수출하는데 더 어떤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게 이렇게 또 원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사태 때문에 진짜 혈압이 더 오르실 것 같은 피해자분들은 네. 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상이 되려면 피해를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어떤 기분이 나쁘다, 내가 정말 억울하다 이런 그 정신적인 피해이지 정말 신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네.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또 만약이라도 그런 신체적인 피해가 있다면 분명히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어떤 구매한 의약품의 가격 정도만 어떻게 그 뭐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나 제조하는 회사에서 받을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거를 개별 소비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약회사에서 예. 그 중국 회사에 뭐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건 가능해요? 만약에 그 제약회사에서 본인들도 분명히 그 사기업이기 받았죠.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그 계약에 따른 정확한 원료를 정상적인 원료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에 따른 피해 배상을 하거나 뭐 그 제품의 원료를 교환을 해주거나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고혈압 발암물질 관련돼서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와 정확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낫기 위해서 매일 먹어왔던 고혈압 약에 발암물질이 발견돼 큰 논란이 되고 있죠. 논란이 되고 있는 약품,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좋은 고혈압 약이지만요. 중국산 이것을 사용한 고혈압 약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돼 문제가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혈압약을 처방한 주치의를 찾아 대체약을 처방받고 중단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생생 퀴즈입니다. 식약처가 중국산 이것이 들어간 고혈압 약의 판매 중지와 수입 중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발사르탄, 2번 발사믹, 1번 발사르탄, 2번 발사믹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한국 경제를 생생하게 그리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분들 중에 가장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제가 팬이에요, 개인적으로. 아, 감사합니다. 네. 여성들 중에서 의원님을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아, 이게 라디오가 아니면 제 얼굴이 약간 발그레한 것들이 드러날 것 같은데 너무 기쁘고 또 부끄럽고 그런데요. 부동산 전문가 의원님으로 모셨어요. 저희가 네. 생생경제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의 삶의 궤적을 조금 보니까 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 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정말 이 서민들 삶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부동산과 관련된 일이라면 네. 뭐 국토교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일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우리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집 문제, 네. 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보유세 개편안에서도 제가 좀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필드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법을 정말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딱 되셨어요. 현실은 어떻던가요? 그 사이에 괴리가 있던가요? 아니면 진짜 뭔가 바꿀 수 있겠다는 의지가 더 세지시던가요? 예, 뭐 그건 여기 오늘 1시간 내내 방송에도 설명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하고요. 또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 보니까 법이라는 게 제가 알고 저만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의원들 10명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상임위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려면 네. 진짜 국회의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바꾸는 게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서 좀 법을 바꾸는 문제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국회의원의 가장 큰 권리이자 또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발언하는 공식 석상에서의 모든 발언이 속기록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 심정이 다 전달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중에 이 속기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런 정책에 대한 또 이런 정치인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네.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이 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이번에 그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먼저 그냥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이 종부세 개편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의 그 목적이 굉장히 좀 고상하고 차원이 높았습니다. 예, 네. 소득 재분배를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부동산의 공평과세를 하겠다는 네. 얘기도 했는데 그런 목표에 비해서는 사실은 저는 너무 기대 이하였다고 평가가 하고요. 네. 제가 여러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비겁한 개혁이었다. 비겁한 개혁이었다. 용기 없는 증세다. 용기 없는 증세다. 예, 결국은 개혁은 없고 증세만 있는 거였는데 증세도 명분을 갖고 좀 폭넓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징벌적으로 하는 핀셋 증세. 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정권보다는 굉장히 정의와 절차 또 국민에 대한 공감대와 복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주창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정도의 조세개혁이라고 하면 저는 개혁자를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이제 야당 의원이 했기 때문에 더 언론에서 주목을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여러 언론들에서 이제 김연아 의원의 발언을 봤던 거는 그 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일단 정부가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네. 달라진 건 없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후퇴를 했는데요. 오히려 후퇴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토지 별도 합산 내용이 있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쉽게 알아듣지 못하실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의 증세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만 이제 조금 증세를 했고 과표를 현실화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집 갖고 있는 사람만 부자인가요? 오히려 건물이나 그렇죠. 상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못했고 문제점도 밝히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일부 우리가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한번 저희가 샘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똑같은 3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냐, 어느 부동산의 유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금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건 결국 과표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유세 강화가 아니라 보유세 정상화. 그래서 일부에게는 지금의 보유세도 깎아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보유세의 원 기준이 되는 과표,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 의원님이 인터뷰하신 거를 보면서 결국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건 이 공시지가의 문제가 아닐까. 근데 일단은 이번 개편안에서 공시지가 반영 비율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예 그 관련된. 지금 이제 이번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거는 다시 예전에 좀 종부세를 깎아주려고 과표에다가 또 비율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다시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건데 재정개혁특위에서는 이걸 연 5%씩 해서 100%까지 하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정작 정부는 이걸 90%에서 멈추겠다고 해서 조금 낮췄고요. 네. 그거 외에 공시가격 자체가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에 비율이 각각 다 틀립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국정감사 2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감정원한테 이 공시가격의 현재 시가 대비 비율을 지역별로 내놓으라고 자료 요청을 줄기차게 했었는데요. 두 해 한 번도 받지 못했고 결국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세제실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세제실장에게 저도 이제 공시지가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부는 올해 부동산 가액이 오르면서 국토부에서 공시가격을 이미 올렸다. 그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예정이다. 그렇게 세제실장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저는 국민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공시가격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어떤 집은 10억짜리 집인데 공시가격이 5억이에요. 네. 어떤 집은 7억인데 5억이에요.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올리겠다는 건지 그런 대책이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눈치 보기일까요? 정부가? 저는 판도라의 상자가 바로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89년도에 토지공 개념을 확대 도입하면서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을 2006년에 이제 실거래가 도입하면서 공시가격이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신축 아파트냐
낡은 아파트냐에 따라서 약간 처음부터 수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한 10년이 넘었으면 이제는 이거에 대한 좀 장기 로드맵을 그렇죠.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제가 비겁하다고 했던 건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또 이것을 당장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국민들이 조금씩 이해해 나갈 만큼은 올리면 되는데 네. 이게 모든 정권이 다 그런데 자기 재임 기간 안에 뭔가 실적을 내고 싶고 특히 이번 정부는 보유세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목적이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좀 조급하게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좀 드러나는 문제 해결 이런 네. 쪽에 좀 초점이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처에서 했다면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는 저는 이런 단기적인 안이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제 종부세 세율 같은 거를 이제 정부가 개선안을 내리면 이건 이제 국회 통과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사실 지금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통과하려면 과반을 확보해야 되는데 반면에 공시가격은 국회 패싱이 가능합니다. 네. 정부 부처가 마음만 먹고 네. 조정하려고 하면 전혀 국회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럼 한번 국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조세 개혁에 중점을 뒀을 때 어느 쪽의 수단을 먼저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냐고 보면 사실은 공시가격을 손대는 건데요. 정부는 공시가격을 빼고 세율이라고 하는 국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네. 국회로 공을 넘긴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세개혁 의지가 있나 없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논란과 좀 별도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무역전쟁을 선포를 하고 네. 우리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식도 급락을 하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많은 글로벌 경제에서 얘기했던 금융시장 불황과 내수 불황과 또 여러 가지 복합 불황이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종합적인 경제에 대한 판단 없이 네.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생각이 좀 모자랐던 게 아닌가 아니면 네. 누군가는 전체적으로 좀 경제를 보는 분이 안 계신 게 아닌가라면서 솔직히 좀 우려의 그런 기분이 들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경제 상황상.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뭐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래서 이번 개혁안을 이제 정부안을 기대했는데 네. 이제 그 기대가 못 미쳤다 이제 말씀이세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공시지가 이야기하면서 공시가격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종부세는 부유층들만을 겨냥한 핀셋 증세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공시가격을 인상하다 보면 이게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이제 보편 증세에 좀 가깝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부에선 부담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서민들이 이제 세금이 올라가면 이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은 현실화한다는 게 꼭 높인다고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공평하게. 예, 일부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깎아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요즘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복지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허구에 가깝고 네. 저는 이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다면 부자 몇몇만 핀셋으로 증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더 부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적 절차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부자들한테 세금을 몇 번 거둘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또 주춤하게 되면 그 세수는 지속 가능하게 늘어나는 세금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결국 보면 이제 복지에 쏟아내야 되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누가 책임질 거냐. 사실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공시가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국제적으로 한국이 해야 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결국 그건 세금이고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평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부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벌금식으로 매기는 거. 그렇죠. 네.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세 정책을 갖고 부동산 경기를 잡겠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시장에서 뭐 많은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똘똘한 한 채에 몰린다.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버티지만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어떤 그런 정책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좀 솔직한 정부 그런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금이 진짜 어려운가 봐요. 예, 그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세금 내면서 난 세금을 내니까 떳떳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고 왜 나만 세금을 내지?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는 반대로 내가 낸 세금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정부 또 내가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세금을 잘 걷고 많이 걷기 위해서는 정부도 지금보다 일하는 방식과 네.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가 내는 세금이 떳떳한 나라. 저는 그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면서 추구해야 되는 국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떳떳한 나라. 좋은 표어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징벌적 그 행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제 이번 정부의 종부세안을 보면 3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이 추가 과세를 해서 세부담이 이제 크게 늘어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일단 다주택자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것도 조금 약간 양면이 틀린데, 3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가 50% 정도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거는 다주택자 때 페널티를 줬다라기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한 건데요. 그렇죠. 반면에 간과하면 안 되는 계층이 한 채 거주 목적으로 갖고 계신 주택, 특히 노인들이 갖고 계신 주택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조세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억 원 고가주택에 한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있습니다. 1가구 주택에서도요. 그런 분들 중에 현금 자산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근데 뭐 네. 지금 서울 시내 평균 주택 가격이 7억이고 애지간한 지역은 뭐 한 10억 정도 넘게 가는데요. 아마 종부세 대상이 실제 거래 가격으로 10억에서 11억 정도 시세가 나가는 주택에 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워낙 그동안에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본인의 노력이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자기가 거주 목적으로 사는 집에 대해서는 그게 비싼 주택이든 싼 주택이든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게 맞고요. 이미 우리 세율은 고가 재산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세율 구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추가로 주는 것 자체가 징벌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어쨌든 거주 목적의 주택에 한해서는 저는 고가 주택도 동일하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이게 국제적인 방향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데에 발맞춰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뭐 대통령이 신혼부부 희망주택 같은 것들 공급하겠다는 것도 이 거래세 인하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세주실장님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약간 책임 소재하고 틀린데요. 거래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입니다. 예, 그리고 보유세도 지방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세제실장님이 뭐 말한다고 지자체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양도세는 높여놨어요. 투기 억제 때문에. 그럼 거래세를 낮춘다는 건 취득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취득세 세원은 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원입니다. 근데 이걸 깎아줬을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가뜩이나 재정 건정성이 낮은데 이게 보유세 올리는 것만큼 충당할 수 있을까? 네. 사실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럴 의도가 있으셨으면 요번에 세제 개편안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든 어쨌든 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보시기만 알겠지만 재정계획특위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이후에 발표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논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서부터 거래세를 좀 낮추겠다고 하니까요. 네.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세 인하와 이 신혼부부들 희망주택은 그렇게 큰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그 신혼부부에 한해서만 취등록세를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 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지난 정권에서도 똑같은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다고 막 비판하다가 이제는 똑같은 정책인데 그게 무슨 뭐 보유세를 높이는 거에 대한 반대급보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출산 대책으로서 뭔가 학령기에 또는 출산을 앞둔 가구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딱 거기까지다. 이거를 보유세 인상과 맞물린 거래세 인하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좀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정부에서 이런 안들을 내놓고 하는 이유는 결국 부동산 안정이잖아요, 의원님. 사실 집값이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 너무 높고요. 아까 뭐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 10억 한다고 하지만 평균가는 그렇지만 사실 제 주변에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안들이 결국은 부동산 안정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너무 제가 이제 조금 정부나 또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제 이게 가격 중심에 우리가 너무 정책에 매몰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가격을 잡는 방법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서울에 훨씬 더 지금보다 고층으로 허가를 하고 많이 짓게 하게 되면 가격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 정책은 어떠냐면 고층 아파트보다는 이제 뭐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짓게 하겠다. 사실은 두 가지 정책으로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10억짜리 사는 사람들 많지 않죠. 근데 대다수가 소형 낡은 주택이나 또는 뭐 연립주택 같은 데 사시는 분들 보면 값도 값이지만 주거의 품질이 너무 열악하죠. 중요하죠. 주거의 품질도.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 관리를 해서 주택의 유지 보수가 된다지만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그런 것도 굉장히 아주 뭐 미비하죠. 그래서 생활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매겨서 못 팔게 하고 못 갖게 하고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표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정말 좀 더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용적률 규제를 지금보다 조금 완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존 주택에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주택들을 어떻게 생활환경을 개선할 거냐. 심지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못하게 하고 멈췄는데 그 이후에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해서 사실 지금 정말을 앞두고 붕괴 위기에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일부 좀 주택의 품질이 낮은 지역에서는 학교 시설들을 좀 확충을 해서 거기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몰려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높게 해주면 저는 사실 또 새로운 국면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집값 결정에 얼마나 그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공원이라든가 또 어떤 체육시설, 공공시설들이 있게 되면 그게 값어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주택 정책에 대해서 너무 경제적인 지표만 바라보지 말고 삶의 질 중심으로 가치를 측정하고 그런 수요를 또 그런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좀 같이 수반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격 중심의 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이 부동산 문제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그러면 사실 우리 주택 정책도 이제 가격 중심에서 삶의 질로 옮겨가야 되는데 아직 정책은 시장의 변화에 좀 뒤쫓아간다? 그렇네요. 아니면 많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정책, 또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좀 같이 아울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늘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그러게요. 맨날 강남 사람만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요. 뭐 의원님 항상 또 당에서 목소리 내셔야 할 때는 또 내시잖아요. 전투적으로.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낸 안이 이제 국회에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뭐 세율이니까 기재위에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후반기 상임위가 아직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뭐 제 예상대로 그냥 국토위에 계속 있겠다고 하면 저는 국토위에서는 이 공시가격의 문제를 이번에도 아주 집요하게 지적할 생각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분들은 공시가격 건드리는 거 되게 그분들도 무서워하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법안이 있는데요. 김연아 3법이라고 해서 이 공시가격과 관련된 법 3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실제 거주하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통해서 세금을 깎아드리는 걸 마련했고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공포하라고 법에다 박으려고 합니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형평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일단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기본이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중장기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라고 법에다가 박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표치가 넘은 데는 깎아줘야 되고요. 목표치에 한참 미달되는 데는 단번에 올리기보다는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그렇게 3가지 내용을 담은 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번 후반기에 이제 상임위에서 그거를 관철시키고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 공감대를 얻는 그런 의정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한국 경제를 생생하게 그리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늘 생생초대석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391님 발사르탄 고혈압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 6876님 혈압약 먹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직접 진료 의사한테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다고 해서 마음의 안정이 되었습니다. 발사르탄 7843님 발사르탄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이 해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셨고요. 6623님 발사르탄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고혈압약 드시고 계셔서 정말 놀랐어요. 7843님 3775님 새싹 정답자를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올게요.